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하게 된 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갈등조정 전공하고 있는 박일래 교수입니다. 이제 저는 원래 이제 피해자가이자 교정복지 분야의 활동을 주로 많이 했고요. 현재는 한국사회갈등조정학회에서 우리가 그 갈등을 어떻게 잘 윈윈해서 갈 것인지 그 조정자 양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 피해자와 가해자 그 화해 조정하는 일들, 그다음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학급이 굉장히 힘든데 그 학급의 학생들을 이렇게 그 관계 회복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대학과 또 지역에 있는 복지관과 연계해서 마을학교 관계회복 지원단을 저희가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동모금회에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마을 안의 갈등, 재가동센터나 또 이제는 뭐 사회복지시설대나 또는 지역 학교에 갈등이 있었을 때 서로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양성을 하고 그 문제가 있었을 때 미리미리 저희가 조금 더 그 예방적 차원에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위기 실태와 심리사회적 대응 방안은 한 3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그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그 심리 위기 그 인권 보호를 위한 그 사업을 한 3년 정도 작년 한 5월부로 전국에서 시범 사업들이 다 끝났는데 그때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고 매뉴얼도 만들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일들을 했는데 저희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복지연구원에서 그 사회복지 시설 기관에 근무하는 그 종사자들의 감정 노동, 특별히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있는 에, 종사자들을 위한 감정 노동을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래서 감정 노동 매뉴얼을 작년에 저희는 만들었는데 특별히 아동 시설하고 노인 시설 1차적으로 만들고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인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또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실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언어 정서적 폭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폭력. 근데 폭력의 문제가 꼭 클라이언트만 있는 게 아니겠죠. 직장 괴롭힘의 문제도 있고. 네, 이러한 어떤 위기, 인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과연 실태가 어떠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고 강원도에서도 지금 현재 사협에서 그 위기 대응 매뉴얼을 그 계속해서 컨설팅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더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이런 실태를 한번 그 점검해 보고 각각의 기관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권이 보장된 가운데서 사회복지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교시 때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위기 실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2교시 때 심리사회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위기 실태는 제가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각각의 지역에서 각 그 사회복지사 협회 각 지역의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그 종사자의 어떤 그 폭력 경험에 관련된 여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2000 종합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2021년 11월 달에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어, 그 사회복지사가 폭력의 경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국 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사 내용들을 보니까요. 그 공공 부분과 민간 영역의 그 사회복지사의 폭력 경험과 그 피해에 대한 대해서 그 살펴봤는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이 이게 그 우리는 민간 영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민간의 그 이제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언어 정서적, 뭐 신체적, 성적인 어떤 부분들의 위험이 많이 노출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은 민간보다는 공공 영역에서 대단히 더 감정 노동이 심한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뒷부분에서 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어떤 그 민간 영역이 약하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어떤 좀 사각지대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그 생활시설에서는 약 1200 케이스 정도, 이용시설에서는 약 한 1800명 정도 응답을 해서 약 3000여 명이 이 조사에 응해서 전국적인 실태를 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관심 있는 것이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연차적으로 이걸 조사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약간 좀 줄어들었다가 요즘에 최근 더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데 그것은 실은 어떤 면에서 폭력이 실질적인 양적으로 증가하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어떤 그 사회복지사들의 그런 그 인권에 대한 민감성 또는 폭력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생각하고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그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보니까 이제 여기에 남자가 한 29%, 30%, 여성이 약 70% 정도, 최고 관리자 제가 8.1%, 상급 관리자는 한 10%, 중간 관리자가 22.9%, 초급 관리자가 15%, 실무 직원이 43.3%로 43.2%로 이렇게 분포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용시설의 그 분포를 4,200명 정도 보니까 이용시설에 이제 43%, 생활시설이 29%,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약 20%, 840명 정도, 그 다음에 영역별 의료, 정신, 보건, 의료 영역별로 310명, 7.4% 정도, 영역별로는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표집에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폭력의 유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최근 5년간 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이게 보니까요. 약 70% 정도가 폭력 경험이 있다. 어, 또 거기에 또 지난 1년 동안 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냐? 5년 동안 70%인데 지난 1년 동안이 63.4%가 2,600명 정도가 이게 폭력 경험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폭력 경험에 대한 유무 비교를 해보니까 이 여기서 서울 사회복지사 전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계속 조사를 했는데 2012년대 70%, 그다음에 2017년도 약간 주춤하고 21년도 70.7%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인권 교육을 시켜주고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교육을 시켜주면 시켜줄수록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늘어나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같은 경우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그 민감성을 증기시키면 신고율이나 이게 많아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냥 당연시 했었던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이 이것이 폭력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는 민감성이 좀 증가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그 처제도 공무원인데 공무원 그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아주 거친 말을 들고 거친 말을 하고 쌍욕을 하면서 오기도 하고 흉기를 들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늘상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를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야, 늘상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찮다는 이것 자체가 야, 이건 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민간성을 키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괜찮다. 그냥 뭐 늘상 있는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내어놓는 것이 저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안전, 인권 이것이 보장된 만큼 클라이언트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있다.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걸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가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한 건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희생해서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사회복지사 자신의 어떤 직무 몰입이나 직무 만족을 떨어뜨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더 질 낮은 서비스를 주게 된다는 거죠. 예, 괜찮은 문제가 아니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도.
이것은 우리가 민감성을 가지고 개선을 해가야 된다는 문제죠. 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니까요, 신체적 폭력 가장 높은 것이 이제 언어적 폭력이 56.6%,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그 다음에가 이제 정서적 폭력이 42.8%, 그 다음에가 신체적인 폭력,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예, 요즘에 이 정보적 폭력, 정보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래서 뭐 카톡이라든지 요즘에 카톡이나 문자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스트레스가 진짜 직접적으로 나한테 어떤 말보다는 카톡이나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 정보적인 폭력 위험이 굉장히 많이 좀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의료적, 경제적 폭력 이렇게 부분도 적지 않게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경험에 대해서 보니까 4,200명이 응답을 했는데 경미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 밀치기, 멱살 잡기, 붙잡기. 약 20%, 약 837명이. 그 다음에 중간 수준의 신체적 폭력, 뺨 때리기, 침 뱉기, 깨물기, 핥기. 높은 수준의 신체적 폭력, 주먹, 발로 차기, 주먹에 발로 차기, 먹 조르기, 물건 던지기. 치명적 수준의 신체적 폭력, 칼을 거누거나 칼로 찌르는 경우. 이런 경우도 200명이 있다는 거죠. 이제 진짜 그 포커스 그룹에서 사례 내용을 보니까 모니터로 막 모니터로 던져갖고 맞기도 하고 핥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후원 물품을 나눠줬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아니냐 하면서 멱살을 잡고 막 싸대기를 맞기도 하고 또 과도를 꺼내가지고 막 휘둘러서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이런 경험들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언어적인 폭력 경험들에 대해서 보니까 약 1799명, 약 42%가 지속적인 불평, 불만을 표현, 공식적인 이건 이제 주로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약 한 1700명 쪽 41%가 욕설을 비롯한 인격 모욕적인 발언이라든지 나의 가족과 동료 및 기관에 대한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42%면 거의 두 명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심지어 욕설이나 반날, 분노를 표출하는 말들을 들으니까 이 참여자는 야, 그 형용사처럼 받아들여진다니. 형용사처럼 받아진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건투에서 보면 잽과 같은 경우거든요. 자꾸 이렇게 잽을 날리는데 이것이요 대단히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충격으로 오는 거거든요. 예, 뭐가 떨어졌을 때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너 몇 시에 나가는지 내가 다 알아. 조심해 하면서 이렇게 협박성 문자. 아동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툼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문해패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따라오기도 하고 아동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그 이혼을 시키기 위해서 법원에 갔는데 남편이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를 뒤따라와 가지고 굉장히 난처해 든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굉장히 큰 폭력인데 우리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지금 살아왔다는 거 우리가 좀 어, 깊이 생각해야 될 포인트 아닌가. 정서적 폭력 내용들 보니까요. 약 30.5% 클라이언트와의 고위험군 클라이언트와의 상담, 서비스 제공 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을 한다. 그렇죠. 위험한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폭력성이 있는 대상자 상담한다. 13%가 뚜렷한 목적 없이 기다리거나 따라다니거나 수시로 연락하는 거 이런 것들. 클라이언트의 자해 또는 자살 시도를 통한 위험, 경험 또는 실제 행동을 목격한다든지 클라이언트가 야기한 위험으로 인해서 정신의학 진료 또는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이런 경우 정서적 폭력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보니까 가정 방문을 했는데 어르신이 자살을 하신 모습도 보시고 그래서 이제 돌봄 종사자들이 굉장히 이제 정서적 폭력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뭐라 할까 그, 그 죽음에 관련된 목격인 거잖아요. 또 스토킹 당했던 이분이 매일 출근길에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또 새벽에 전화하기도 하고 어, 어떤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불만이 있을 경우는 자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목격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정서적 폭력 경험에 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요. 약 한 12.6%,
5명 중에 1명 정도 응답한 4,200명 중에서 531명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통한 언어적 성희롱 성추행을 했다.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쓰다듬기, 다듬기, 껴안기 약 한 8.4%, 클라이언트 자신의 신체적 성기를 노출하는 이런 부분들, 강간 또는 강간을 시도한다든지, 가니까 어르신들이 김양 또 우리 마누라 우리 예쁜이 내가 예쁜 옷 사줘야 되는데 누가 봐서 사줬어 이렇게 한다든지, 내가 좀 나 어깨 좀 주물러줘 하면서 신체적 접촉을 한다든지, 한번 안아보자고 한다든지, 또 그 그다음에 이제 CCTV가 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직원한테 성희롱 성추행을 하고 한다든지 등등등. 방문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방 안에서 포르노를 틀어놓고 자유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성적인 폭력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지난 1년간 경제적 폭력 경험들을 보니까요. 경제적 부분도 보니까 클라이언트 본인 또는 시설 기관의 물품을 파손한다든지, 클라이언트가 본인 또는 시설 기관의 물품을 훔치거나 강제로 뺏은다든지, 사기 또는 현금을 빌려 갚지 않는다든지, 예. 기물을 막 파손을 하고 선풍기를 내던진다든지 해서 기물을 파괴한다든지, 술 먹고 와가는 컵을 막 던지기도 하고 또 소화기를 깨기도 하고 문을 발로 차가지고 경제적 손실을 이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그러면서 어느 정서적 폭력 경험도 같이 가겠죠. 이런 부분도 있다. 의료적인 부분들 상당히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 의료적인 아직도 시설은 ING 중이지만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방역 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다든지, 클라이언트의 질병에 감염될 것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됐고, 실질적으로 질병에 감염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이용인을 입원을 시켜 놓으니까 계속 불편하다고 전화 오고, 그래서 다른 이용인들이 다 감염에 노출되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선생님들의 건강도 지켜야 하고 또 다른 분들의 가족과 관련된 건강도 같이 염려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결핵에 걸리는 사건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이 정보적인 위험도 보니까 약 811명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그 클라이언트의 범죄력이라든지 주거 상황이라든지, 그래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또 개인정보 등의 노출로 인해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참 요즘에는 핸드폰 늘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무작위로 보내는 문자라든지 단톡방이라든지 이거 너무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원치 않는 그러한 카톡이나 이런 것이 노출됐을 때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개인 정보적 위험이 요즘에는 굉장히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문자, 메일을 보면 사이버 폭력의 경우. 이게 계속해서 원하지 않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 보내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예. 그 외 출장 갔을 때 필요해가지고 개인 핸드폰으로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전화하고 사생활에 대해서 어떤 폭력을 가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번호를 알고는 사진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밤길 조심해라 이렇게 한다든지, 뭐 또 연락해서 한번 식사를 하자, 에, 그 식사를 하자든지, 남자 어르신이 여자 직원한테 대부분 이렇게 막 전화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주로 정보적 위험 경험으로. 환경적 위험 조건으로는요, 지속적인 업무 가중, 초과 근무, 뭐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았고, 그다음 근무 시간 외에 부분들, 공휴일 부분 이런 것들도 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흥미로운 부분인데 보니까요, 시설 직군에 따라서 1년간 폭력 유형별 경험을 살펴보니까 주로 가장 높은 것은 언어적 폭력이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 정당 공무원이요, 우리 일반 그 이용인이나 이용시설 생활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가장 높았어요. 이렇게 즉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여기요. 의료적인 거, 정보적, 신체적. 이 나와요. 그 다음 순으로 보니까
그다음 순으로 보니까 또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 이 영역별 사회복지사 이것도 주로 정신보건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에 계신 분들이 도리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정서적 폭력이나 이런 것도. 예. 자, 그리고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차이를 보니까 주로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것이 언어적 폭력이었고, 그 다음 신체 정보였는데, 그래,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생활시설도 좀 비교적 많게 나왔는데, 언어적인 것이 나오고, 생활시설에서는 신체하고 경제적 폭력이 굉장히 그 안에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각 유형별 이용 생활 유형의 비교를 살펴보면 언어적 폭력은 각각 보니까요. 2013년도에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 비해서 2011년도에 엄청나게 인식이.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어떤 인권이 좀 도리어 더 인권이 거꾸로 가지 않느냐 생각이 쓸 수도 있는데 실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민감성이 많이 향상이 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성을 바탕으로 자꾸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신체적 폭력도 보니까 뭐 언어적 폭력에 비해서는지만은 이렇게 인식률이 높아졌다. 그다음에 성적인 폭력도 실은 이렇게 인식률이 이렇게 높아진 걸로 나왔습니다. 예. 자, 이런 교육을 자꾸 하면 할수록 이 비율이 많이 높아지겠죠.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폭력 경험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 보니까 먼저 본인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두 명 중에 한 명은 아무런 대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예, 아직도. 그만큼 우리가 재밌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서 대부분 그 클라이언트의 폭력으로부터 어떤 그 위기 대응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다. 한 95% 이상이 어떤 그 클라이언트의 여러 가지 폭력으로부터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고 비율이 대부분 한 95% 있다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동료 아니 이제 본인 어떤 본인들이 그 기관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좀 많이 그냥 동료들한테만 이야기한다든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비율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에서 만들어진 그 안전보호 매뉴얼은 실은 제가 봐서는 3년에 한 번씩 실질적으로 작동되는지 평가해보고 한 번 만들어가 계속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지고 자꾸 업데이트를 시켜야 된다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된다. 기관 동료들에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51%, 상사에게 하는 것이 37%, 아무런 좋지 않았다 23.5%도 여기도 약 한 4명 중에 1명이 이렇다는 거죠.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거, 경찰 신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동료와 상급자 순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소속 기관이 취하는데 클라이언트가 폭력했을 때 소속 기관은 어떻게 아무런 대응이나 조치가 없었다. 이거 제가 문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무런 대응이나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95%가 매뉴얼이 있는데, 예,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작동되는 매뉴얼을 만들고, 근데 그 매뉴얼을 기관이나 조직에서 해주기만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안전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구조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당당히 권리로서 우리가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상사나 동료와 상담하도록 한다. 25%. 그다음에 휴식, 의료적 조치, 업무 변경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가 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아무런 조치가 없다도 55%예요. 그치. 그냥 이제 그연인이 하고 클라이언트가 원래 특성이 그렇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예. 그다음에 구도로 경고한다. 27%. 시설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한다. 14%. 신고한다. 이런 프로.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겠죠.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특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특성 때문에 더 이런 발현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못 왔다고 해가지고 배제를 시키면 더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다른 예를 들어서 그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저쪽에 그 산업체나 이런 데에서는요 블랙 컨슈머로 분류를 해요. 블랙 소비자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제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은 내가 오늘 언어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도 내일 그 클라이언트를 봐야 되는 상황이 더 힘들다는 거죠. 예.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나 조직적 차원에서 같이 대응해 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이 폭력 경험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저도 사회복지 시설의 그 이사장을 대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장애인 시설을 하고 있는데 80명 정도 저희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장애인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이 이렇게 그 직원이 어려운 업무다 보니까 많이 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또 자꾸 또 계속해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게 한 사람을 잘 키워가지고 적응을 시키려고 그러면 최소한 1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클라이언트에게도 손해고 또 사회복지사도 그런 과정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폭력이 클라이언트 워커에게 미치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또는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알고 이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해주는 회장하고 그 예방하는 시스템, 사후의 관리 시스템을 잘 갖춰주는 것이 실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도 좋고 사회복지사를 위해서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서비스를 클라이언트 중심으로만 했다 그러면 이제는 보다 더 지속적이고 발전적이고 또는 성장 지향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안전을 담보하면서 가야 오래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100m 달려하다가 지쳐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폭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폭력 경험과 PTS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1년간 일어난 적이 없다. 그다음에 지난 1년간 일어난 적이 있다. 자 보니까 지난 1년간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저기 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의 PTSD의 평균을 보니까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1.6 정도 되는데 지난 1년간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약 2%, 2.0이라는 거예요. 0.4 정도가 더 높은 거죠. 그다음에 성적인 것은 더 높죠. 보통 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는 1.6이었는데 2.19가 되고 정서적인 폭력을 보니까 1.4인데 2.5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은 이렇게 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집단이 경험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모든 영의 PTSD의 평균값이 높아버린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신체적 여러 가지 폭력 경험이 이 PTSD 외상후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는 거죠. 누적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울 정도를 한번 보니까요. 중간 정도의 우울 정도를 보니까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집단은 11.4인데 중간 정도 우울 정도는 19.8로 굉장히 높아요. 언어적 폭력은 중간 정도 우울 정도가 18.7가 높아요. 정서적은 20%, 성적은 25%. 대부분 엄청나게 많이 높잖아요. 중간 정도 우울 비율이 실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심한 우울증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그 심한 우울증, 약간 우울증, PTS 등이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더 상대적으로 몇 배로 더 증가를 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번아웃이 돼가지고 한 소진의 경험을 보니까 지난 1년간 일어난 적이 있다. 경험한 집단과 없는 집단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소진의 비율이 없는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 높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업무 자체도 힘들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경험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폭력의 경험들이 번아웃이 되면 의욕이 없죠. 그다음에 이직하게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요거 이제 성적 폭력, 제가 놓은 건 정보적이요. 이게 의외로 상당히 2.89면은요 성적인 폭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요즘에는 이 개인정보를 잘 지켜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아,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데에서 테러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태도에 관련돼서 보니까 직무 만족을 어느 정도 하느냐. 아까는 부정적인 게 있다면 긍정적인 보니까요.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집단은 직무 만족이 3.48이었는데 3.13으로 0.3 정도 줄어들어요. 언어적 폭력이 없는 집단은 3.6인데 3.17로 줄고 정서적 폭력이 3.53인데 3.1 줄고 성적 폭력은 3.46인데 3.0으로 줄고 경제적도 줄고 의료적인 것도 0.5 정보적인 것도 0.5 정도 잖아요. 그래서 직무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적 폭력을 경험하면 된다. 자, 이걸 또 보니까 조직머리 그 기관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고 다른 기관 가지 않고 우리 기관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전반적으로 그런 1년간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1년간 폭력이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직무 모를 평균 점수가 전부 다 낮다는 거예요. 상대 다 낮다는 거죠. 결국으로도 오늘 기관 오기 싶어 시설 오기 싶어 이런 것이 신체적인 폭력을 아니 여러 가지 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정보적인 위험 3.59예요. 아, 요즘에는 진짜 SNS 카톡이 무섭습니다. 까똑. 예, 이게 무서워요. 이게 무슨 이런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들 할 수 있어요. 예, 결국으로도 오기 싫어.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죠. 이직 의도. 아이고 직장 옮기고 싶어. 자, 보니까 일어나지 않는 집단과 일어나는 집단을 보니까 성적인 폭력 보면 알겠죠. 뭐 여기도 정보적 위험. 이거 참 우리 그 다음에가 또 어딜까요? 정서적인 폭력도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그래서 직장을 떠나고 싶은 것이 이런 거. 그래서 이거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요. 실은 클라이언트 특성상 이런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직 의도라든지 아니면은 PTSD라든지 우울이라든지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뒤에 그 어디 그 정신보건 시설에 그 여러 가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폭력 경험 후에 바로 이직 의도나 PTSD로 갈 수도 있지만 중간에 어떤 것들이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폭력을 경험해도 이직 쪽으로 안 갈 수도 있대요. 폭력을 경험해도 이것이 우울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대. 그것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냥 폭력만 경험했다면 다 이런 어떤 이직 의도가 생긴다고는 우리가 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폭력이나 이런 게 노출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 노출이 돼 있을 때 여기 이러한 폭력 경험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 어떤 식으로 대처해주고 예방하느냐가 실은 이런 경험이 노출이 되더라도 이런 부정적인 걸로 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연구 결과거든요. 정신의료기관 클라이언트의 폭력과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회복 탄력성, 사회적 지지, 기관의 폭력 대응 체계에 대해서 대구대 박사학위 논문이 2021년 나왔는데요. 보니까 자, 클라이언트 폭력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아까 많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있는데 이 중간에 그 저기 조절 요건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조절을. 그 회복 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를 보고 사회적 지지, 평소에 상사라든지 동료라든지 가족이 어느 정도 지지했느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폭력을 경험하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로 안 간다는 거예요. 네, 덜 간다는 거지. 기관의 폭력 대응 체계, 사전 대응 체계, 사후 대응 체계가 잘 돼 있으면 폭력 경험이 노출돼 있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덜 간다는 거예요. 덜 간다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오뚜기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일어서고 어떤 개인적인 역량인데요. 폭력 상황에서 개인적인 역량은 그 폭력 경험 후에 트라우마로 외상 후 스트레스 가는데 영향을 안 준대요. 그냥 그러니까 폭력 경험 후에 탄력성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든 그냥 그 저기를 경험하면 그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게 나온 건 뭐냐면 사회적 지위였거든요.
사회적 지지 중에서 상사, 동료 지지인데 점수가요. 상사의 지지가 제일 좋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료 지지, 가족 지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는 이 동료 지지자들을 키워가지고 그 외상후 스트레스 그 폭력 경험이 있는 동료들을 지지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저는 동료뿐만 아니라 상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적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들에게 또는 직원들에게 폭력 경험 이후에 어떻게 상담해주고 지지해줄 건가를 교육해 같이 해줘야 되는데 같이. 왜냐면 가장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3.37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폭력 경험 이후에 상사가 잘 지지해주는 집단과 그러지 않는 집단의 차이를 보니까 상사의 지지가 높은 집단은 폭력 경험 이후에도 트라우마로 아주 미미하게 가요. 그런데 상사의 지지가 낮은 집단은요, 낮은 집단은 폭력이 경험되면은 트라우마로 급격하게 가버린대요. 왜? 보통 우리 부산에서 연구된 조사에 의해서 보니까요, 내가 가장 위험을 많이 느끼는 대상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클라이언트라고 응답할 줄 알았더니요. 직장의 상사가 1순위였어요. 직장의 상사가 내가 제일 괴롭히는, 내가 직장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위협적 요인이라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욕을 하고 신체적 위험을 주는데 상사가 평소에 지지하지 않고 권위적으로 하면서 직장 괴롭힘의 수준이 높아. 완전히 이제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관 안에서 상사가 직원들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받는 폭력 경험 이후에 또 평소에 지지적인 관계를 평소에 이제 지지적인 관계를 잘 해야 되겠죠. 또 동료 간의 지지, 또 가족 간의 지지 체계를 잘 구축해 주는 건 중요하다. 그 다음에가 이제 기관의 폭력 대응 체계인데, 사후 대응 체계, 사전 예방 체계, 사전에 매뉴얼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전에 예방 교육을 해보고 어떤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누가 어떤 위험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조직적으로 우리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방 체계를 갖추고, 문제가 딱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 대처하고, 그 위기 상황이 끝나면 그 뒤에 빠르게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를 상담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주고 업무를 바꿔주고 등등등의 사후 관리를 빨리 해주는 대응 체계가 있는 경우에는 트라우마를 폭력을 경험하더라도 트라우마로 완만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응 체계나 예방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파르게 PTSD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관 안에서 사전 예방 체계와 사후 대응 체계를 구축을 해줘야 되는 구축을. 강원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제 매뉴얼을 배포하고 각 기관마다 이제 그 매뉴얼을 그 기관의 매뉴얼을 만들고 또 기관 안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인적인 대책이 아니라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적 차원에서 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클라이언트 폭력이나 감정 노동은요, 개인적 차원이 가는 것들보다는 조직적으로 가는 거 중요해요. 조직적으로 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다. 자, 2교시 때 이렇게 이제 하고 1교시는 이렇게 마치고 또 2교시 때 공부해 보도록